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박대성 얼마 전에 공개됐죠? 누군지. 소주 4병. 근데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알아보니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지금요. 자, 아무 잘못도 없는 10대 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이 몹쓸 자. 근데요, 이 설명도 이상하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소주 4병 마셨다. 처음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봤어요. 그 가게를. 그랬더니 빈 병은 2개밖에 없다. 소주병이 있었긴 하지만 빈 병 2개다. 그 2병만 마신 거잖아요, 최대. 그리고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좀 있다. 이거 따져봐야 된다. 그럼 이게 약간 좀 뭐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요. 이거 일단 이걸 다르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분노를 자아냈죠. 이거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CCTV 치웠는데 아무리 봐도 약간 웃는 모습 같단 말이에요, 저게. 그리고 최근에 지난 4일이죠? 호송차 타기 전에 이거 공개된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약간 밑에 거 아래 사진 보세요. 저거 아무리 봐도 뭔가 이렇게 미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소름 돋는다.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전문가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가시죠.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박대성 자신은 소주 4병을 마시다 처음에 경찰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었거든요. 거짓말이었는데 왜 주장을 늘려서 말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만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치 감경, 심신미약을 주장할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생각은 사전에 미리 계획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예. 사실 지금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자 또 진술을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걸 시사하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까 표정 말씀하셨는데 예, 표정 약간 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범행 직후에 이제 도주한 이후 한숨 돌리면서 짓는 표정은 사실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끔찍한 사건을 처음 저지르면 사실 본인도 그 도주를 하느라고 경황이 없거든요. 그런 그렇겠죠. 당황한 모습하고는 굉장히 역력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나오는 표정을 보면 그야말로 표정의 변화가 명백하게 보인다. 이거는 죄의식을 가진 사람의 표정이 아니다. 이렇게는 최소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표정을 봐도 이건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범죄 심리 이쪽은 좀 많이 보시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박대성의 경우는 기존에 보이던 범죄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더 심각한 형태를 보인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심각하고 아마 상당 부분 성격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이제 묻지마 이제 살인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릅니다.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경찰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일본도 사건에서처럼 예.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검찰에 송치되면서 본인이 심신미약이다 본인이. 예. 그렇게 또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모두 사실은 이 사람의 범죄 경력, 이 사람이 사실은 폭력 전과가 많이 있고 그런 와중에 아마도 과거에 지금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감경이 됐거나 무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차원에서 보면 예. 사실은 계획 범죄다. 계획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벌이려고 한 매우 합리적인 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는 지금 이 박대성의 범죄가 이른바 무차별 범죄 차원이 아니다라는 시각도 꽤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상동기 범죄라고 할 때 이상동기라 함은 지금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전혀 그런 게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정신병력도 딱히 있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짜 고의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누군가는 한번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벼르다가 결국 지금 뭐 본인이 원하던 목표를 달성한 지경이다 보니 그 과정을 그러니까 예컨대 일반적이지 않은 그 과정을 경찰에서 뭐 이 사람의 SNS나 인터넷 뭐 여러 가지 그 방문했던 사이트나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동기를 밝혀내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른바 사이코패스 가능성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전과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예. 이 사람이 몇 점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반사회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데까지는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정도 인물이면 경찰에서 검사를 좀 하는 대상이 됩니까? 네,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서 아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아마 재판받기 전까지 완료를 할 걸로 보이고요. 아마 법원에 제출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화면 하나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박대성의 가족이 뭔가 신고를 했대요.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자꾸 좀 이상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박대성과 간단히 면담까지 했다 그럽니다. 근데 당시 경찰은 그냥 철수했는데 뭐 이상한 징후가 없고 뭐 만취의 횡설수라는 상황 아니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수정 교수님. 네. 범행 40분 전쯤 가족이 먼저 신고를 했고 경찰 면담까지 했다. 이거 이 단계에서 뭔가 파악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 대목이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대목도 경위를 경찰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사람이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뭔가 전과 조회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112에 신고를 한 게 아니고 119에 먼저 신고를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119에서 현장에 출동을 하고 보니까 이게 진압이 그러니까 이게 좀 잘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112에다가 또 연락을 한 것일 거잖아요. 경찰로 간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9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렇다면 112가 출동을 할 당시에 지금 이 사람과 연관된 자료를 좀 검색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대목이 이제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러면 아마 폭력 전과 같은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전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하고 대응을 했었으면 뇌이 좀 더 뭐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안정이 될 때까지 아마 현장에서 시간을 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는 지금 이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를 하던 와중에 지금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위험을 예지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그 대목도 만약에 112 신고가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 일정 시간 후에 몇십 분 안 돼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때는 피해를 당하기 전이지만 112에 다시 신고가 돼서 만약에 같은 지역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해당 사항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더 일찍 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하여튼 대응의 수위를 훨씬 더 적절하게 지금 생명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 것들을 위험성 예측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가면 뭐 최근에는 AI 등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피해자의 정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거든요. 실제로 대응의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국내에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이 안 돼서 지금 이 사람은 사실은 상당 부분 위험한 인자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게 뭐 앞으로는 좀 고쳐야 될 일이다. 지금 당장은 지침상에 뭐 위반한 것이 없다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만일 조금이라도 예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막을 순 없었을까? 안타까움의 표현이 많은 분들이 하시더군요. 자, 근데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사형 선고를 하자면 집행을 안 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됐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범죄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주장이 이거 사형 집행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외국처럼 이른바 징벌적 형량, 뭐 몇백 년 이렇게 가는 이런 형량, 이런 것 좀 우리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몇백 년짜리 징벌적 형량은요, 법을 바꿔야 돼요. 형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된다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한 거군요. 명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형 집행은 언제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하면 예. 그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다음 똑같은 법이 군사법원법에 되어 있고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군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뭐 우리나라 실질적 사형 폐지국 운운하는데 예. 만약에 그럴 거라고 하면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든지 예. 그다음에 그걸 개정하기 싫으면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려서 집행을 하든지 그냥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겁니까? 그냥? 이거는 법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이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판사들이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딱하니 있는 그 규정을 위반하는 거나 제가 봤을 때 둘 다 똑같은 직무유기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라.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또 이 범행을 저지른 저 자에 대해서 또 분노를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더군요.